아들을 주든지 아니면 모두 굶어 죽든지. 최 부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판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릎 꿇은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뿐인 가난한 머슴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이 아이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리라.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는 옛말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은설 야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판수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허리는 벌써 구부러지기 시작했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거칠기 그지없었지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가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수는 최부자 댁에서 일하는 평범한 머슴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주인 어른께 문안을 드리고 밭일을 하고 땔감을 패고 저녁 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요. 특별한 재주도 없고 야망도 없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장사 수완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판수에게는 한 가지 고집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닿은 생명만큼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친 참새를 주어 정성껏 돌봐 날려보낸 적이 있었고 굶주린 들개가 행랑채를 어슬렁거리면 자신의 밥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처마 밑에 새들을 위한 곡식을 뿌려놓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판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은 착하기는 한데 언제까지 혼자 살려나.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늙어가니 안타깝구만. 판수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한 척하며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판수는 매일 밤 행랑채 구석진 방에서 홀로 잠들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판수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지요. 촛불을 켜고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가 지어준 밥을 먹고 저녁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달려와 반겨주는 그런 삶 말이지요. 하지만 판수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슴 신분으로는 장가를 가기도 어려웠고 설령 장가를 간다 해도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판수는 가끔 상상했습니다. 만약 내게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키울까?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고 배고프지 않게 밥을 먹이고 싶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히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저녁 주인 댁 사랑채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수는 마당을 쓸다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지요. 판수는 빗자루를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비가 되어보고 싶구나.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지요. 판수는 땔감이 떨어져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는데 그날따라 숲이 너무나 조용했지요. 바람도 이상하게 불었습니다. 한 곳에서만 빙글빙글 맴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판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땔감을 구해야 주인 댁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있었으니까요.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까마귀 떼가 한 곳에 모여 울어댔습니다. 불길한 소리였지만 판수는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밭에 붉은 핏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닐까? 혹시 짐승에게 물린 것은 아닐까? 판수는 핏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의 아기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헌 옷가지 여러 겹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비단 포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때 묻고 해진 옷가지들이 아기를 감싸고 있었지요. 아기는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재빨리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얼굴은 파리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판수는 자신의 해진 두루마기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판수의 체온을 느끼자 울음을 조금씩 멈췄습니다. 헌 옷가지 사이에 젖은 종이 조각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먹이 번져 글은 읽을 수 없었지만 검은 획 몇 줄이 기이할 만큼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판수는 글을 모르니 뜻은 알 수 없었고 그저 젖은 종이를 조심히 말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판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밭에는 여자의 작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바위 틈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흔적이었지요. 판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절박했으면 아기를 이런 곳에 두고 갔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판수는 아기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키워주마.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아기는 판수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판수는 아기를 안은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땔감은 구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판수의 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안겨 있었으니까요. 행랑채로 돌아온 판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기를 자리에 눕히고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이 따뜻해지자 아기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판수는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으로 지어줄까? 길 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니 길손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판수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길손아, 내가 비록 가난한 머슴이지만 너만큼은 따뜻하게 키워주마. 판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자신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인데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혹시 아기에게 더 큰 불행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새벽이 되자 아기가 배고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수는 당황했습니다. 젖도 없고 미음도 없었으니까요. 판수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몰래 쌀독을 뒤져 쌀 한 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참모 은실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은실은 40줄에 접어든 과부였습니다. 입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여인이었지요. 은실은 판수가 미음을 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판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오? 판수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산에서 버려진 아기를 주워왔다고, 그냥 둘 수 없어서 데려왔다고 말이지요. 은실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로군.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주제에 아기까지 주워오다니. 하지만 은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실도 젊은 시절 아기를 낳았다가 잃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실은 판수에게서 미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쑤어줄 테니 아기한테 가 있으시오. 판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소, 은실. 은실이 정성껏 쓴 미음을 먹고 길손이는 배가 불렀는지 스르륵 잠들었습니다. 판수는 잠든 아기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은실은 헌 옷가지를 뜯어 기저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던 치마를 잘라 아기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판수, 이 아기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요? 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길손이라고 부르려 하오. 길 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은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요. 길손아, 잘 자거라. 그날부터 은실은 낮에 부엌 일을 하는 틈틈이 판수의 방으로 와서 아기를 돌봐주었습니다. 판수가 일하러 나간 사이 아기에게 미음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지요. 판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은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은실,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 혼자서는 어쩔 뻔했소. 은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도 이 아기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요. 며칠이 지나자 다른 행랑채 식구들도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길손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자 모두 마음이 녹았습니다. 늙은 마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평생 혼자 살았으니 이 아기라도 보면서 위안을 삼겠네. 다른 노비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외로운 신세들이었기에 길손이가 귀여웠던 것입니다. 저녁이면 행랑채 식구들이 판수의 방 앞에 모여 길손이를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은실도 저녁 일을 마치고 나면 잠깐씩 들러 아기를 보았습니다. 판수는 그런 은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은실이 판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수, 내가 이 아기를 함께 돌보겠소. 나도 이 아이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기쁘기도 하오. 판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은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요. 은실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판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은실에게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길손이가 1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옹알이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수는 일하러 가면서도 길손이 생각에 하루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일을 끝내고 아기를 보고 싶었지요. 은실도 부엌 일을 하면서 틈만 나면 판수의 방으로 가서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은실을 보면 까르르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은실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판수는 장에 갔다가 조그만 나무 딸랑이를 샀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지만 판수에게는 큰 돈이었지요. 판수는 방으로 돌아와 딸랑이를 길손이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자 길손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고 은실이 부엌에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판수? 은실은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판수가 아기를 안고 딸랑이를 흔들어주는 모습이 보였지요. 은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판수, 참 자식 바보가 다 됐구려. 판수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은실도 들어와 함께 앉으시오. 은실은 방으로 들어가 판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가 딸랑이를 가지고 노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실, 당신이 없었다면 나 혼자서는 이 아기를 키울 수 없었을 것이요. 은실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야말로 이 아기 덕분에 살맛이 나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실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부엌에 불을 꺼야 하오. 이만 가보겠소. 판수는 아쉬운 듯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은실. 오늘도 고마웠소. 은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판수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수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실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며칠 뒤 판수는 용기를 내어 은실에게 말했습니다. 은실, 내가 할 말이 있어. 은실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인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 길손이를 키우고 싶소. 아니, 그보다는 당신과 가족이 되고 싶소. 은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랑채 식구들도 두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모두 축복해 주었습니다. 판수와 은실은 소박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행랑채 식구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길손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뛰놀았지요. 두 사람은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은실은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판수의 방으로 옮겨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길손이가 3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할 때마다 판수와 은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길손이가 행랑채를 벗어나 마당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수는 아이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길손아,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지만 아이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왜요? 저기에는 뭐가 있어요? 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쪽에는 주인댁 도련님들이 있었고 만약 길손이가 그곳에 가면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지요. 어느 날 판수가 일하러 간 사이 길손이가 몰래 사랑채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은실이 부엌 일을 하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였습니다. 길손이는 사랑채 마당에서 주인댁 도련님이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듯 다가갔습니다. 주인댁 도련님은 길손이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온 아이냐? 길손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길손이에요. 행랑채에서 살아요. 도련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랑채 놈의 자식이로구나. 썩 꺼져라. 그리고는 손으로 길손이를 밀쳤습니다. 길손이는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나고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이 황급히 달려와 길손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도련님,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 마님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행랑채에 아이가 있었단 말이냐? 은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그게 아니라. 주인 마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주인 어른께 보고하겠다. 너희들 허락도 없이 아이를 들였으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은실은 길손이를 꼭 안고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판수가 돌아오자 은실은 울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길손이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든 길손이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지요. 다음 날 아침 주인 최 부자가 판수를 불렀습니다. 판수는 떨리는 다리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내가 아이를 몰래 키우고 있다던데 사실이냐? 판수는 땅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최 부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하다니 내 주제를 모르는구나. 판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하지만 산에서 버려진 아기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한참을 판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벌하지는 않겠다. 판수는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의외로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젊은 시절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최 부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산파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온갖 약을 구해 먹이며 살렸다. 그 아이가 지금의 큰 아들이다. 판수는 놀랐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판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귀한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허락하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판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최 부자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5살이 되면 내 집 일을 도와야 한다. 물론 너무 힘든 일은 시키지 않겠다. 마당 쓸기나 심부름 정도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내가 키웠으니 내 책임이다. 판수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판수는 행랑채로 돌아와 은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려. 서방님,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길손이는 두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부모가 웃으니 덩달아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판수와 은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길손이가 5살이 되던 해봄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행랑채 마당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제비가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길손이는 이제 제법 의젓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판수를 따라 마당을 쓸고 은실을 도와 부엌일을 거들었지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의 고생을 일찍 깨달은 철든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행랑채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판수가 장에서 사온 엿을 길손이에게 주었습니다. 길손아, 이것 먹어라. 길손이는 엿을 받아들고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은 판수에게, 한 조각은 은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드세요. 어머니도 드세요. 저는 조금만 먹을래요. 판수와 은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어진 아이를 키우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길손이는 장에서 받아온 지포장지에 찍힌 도장을 보더니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똑같이 그려냈습니다. 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글뜻은 모르면서 모양은 어찌 저리 잘 따라하냐. 길손이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은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냥 눈에 남아요. 은실이 길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길손이가 참 착하구나. 어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판수도 길손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길손아, 내가 이렇게 자라주니 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구나. 길손이는 판수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판수는 길손이를 안고 마당에 나와 별을 세워주었습니다. 저기 저 별이 보이느냐? 저것은 북두칠성이란다. 길손이는 신기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와, 정말 많아요. 판수는 길손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너도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거라. 비록 우리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저 별처럼 맑게 살자꾸나. 길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은실이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보 길손아, 어서 들어와요. 밤이슬 맞으면 감기 걸려요.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판수와 은실 사이에 길손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길손이는 금세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판수와 은실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실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행복하지 않아요? 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당신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소. 은실이 판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판수도 은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 혼자서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었을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했지만 마음만은 양반보다 더 풍요로웠습니다. 판수는 길손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행복을 지켜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셋은 함께 살아가리라.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행랑채 처마에서는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지요. 길손이가 6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주인댁 도련님이 서당에서 돌아오다가 길손이를 불렀습니다. 야, 거기 행랑채 놈의 자식아. 길손이는 걸음을 멈추고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책보따리를 길손이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 들고 따라와. 길손이는 무거운 책보따리를 들고 도련님을 따라갔습니다. 책이 가득 든 보따리는 6살 아이가 들기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길손이는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도착하자 도련님은 길손이에게 명령했습니다. 마당을 쓸어라. 그리고 내 신발도 닦아라. 길손이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빗자루를 꼭 쥐고 정성껏 마당을 쓸었습니다. 한참을 쓸고 있는데 도련님이 일부러 흙을 뿌렸습니다. 다시 쓸어. 제대로 안 쓸면 때릴 테다. 길손이는 참으며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또다시 흙을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길손이의 얼굴에까지 흙이 튀었지요. 길손이는 눈물을 참으며 얼굴에 흙을 닦았습니다. 도련님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어댔습니다. 행랑채 놈의 자식은 이렇게 부려먹어야 제맛이지. 도련님의 친구들도 함께 모여들어 길손이를 놀려댔습니다. 그때 판수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판수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평생 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지만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그만하십시오.
도련님은 판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나한테 말대꾸를 하느냐? 판수는 길손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길손아, 괜찮으냐? 길손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판수는 도련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련님,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시킨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련님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 주제를 모르느냐? 그리고는 판수를 밀쳤습니다. 판수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손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여기 좀 오십시오. 최 부자가 사랑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련님이 말했습니다. 저 머슴놈이 저한테 대들었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일을 시켰더니 감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최 부자는 판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판수, 내가 정말 그랬느냐? 판수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하지만 도련님께서 제 아들을 괴롭히셨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를 놀리고 괴롭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최 부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가 주워온 아이가 무슨 아들이냐? 판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 키웠습니다. 6해를 함께 살며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화가 났습니다. 감히 주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내가 몇 년을 이 집에서 일했다고 생각하느냐? 판수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손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나리, 저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보호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 생명과 같습니다. 최 부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너를 내쫓겠다.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을 떠나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떠나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 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은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판수는 은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이 집을 떠나야 하오. 은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서방님, 어디든 함께 가겠어요. 행랑채 식구들도 모두 나와 안타까워했습니다. 판수,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이 함께 있을 곳을 찾아봐야죠. 판수와 은실은 행랑채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10년을 넘게 이 집에서 살았지만 남은 것이 이것뿐이었습니다. 길손이는 부모가 짐을 싸는 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요? 판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판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은실도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습니다. 이 집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 서러웠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며 웃고 울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늙은 마부가 몰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판수, 이것 좀 가져가게. 마부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판수가 풀어보니 쌀 한 말과 엽전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랑채 식구들이 모은 돈이라네.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이것밖에 없네. 모두 조금씩 모아서 준비한 것이라네. 판수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하나둘 몰래 찾아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판수, 잘 살게나 길손이도 건강하게 자라거라. 우리도 자네 가족을 잊지 않겠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판수는 짐을 지고 은실과 길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최부자 댁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행랑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판수는 고개를 돌리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길손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아요? 판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다.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은실도 판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어디든 함께 가요. 세 사람은 어두운 밤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 아래 버려진 움막이 보였습니다. 판수는 움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붕은 허술했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자. 세 사람은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수는 이불을 펴고 길손이를 눕혔습니다. 은실은 아이를 안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길손이는 피곤했는지 금세 잠들었습니다. 판수와 은실은 잠든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판수는 은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당신, 내가 이래서 먹고 살 길을 찾겠소.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은실은 판수의 품에 기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있어 저는 힘이 나요. 밖에서는 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움막은 추웠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움막 주변을 살펴보니 산 밑자락에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땅인 것 같았습니다. 판수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리라.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리라. 판수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움막을 허물고 작은 토막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은실도 판수를 도와 흙을 날랐습니다. 길손이도 작은 손으로 돌멩이를 주워왔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집을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토막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붕은 낮고 벽은 거칠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판수는 마을로 내려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농가에서 품을 팔려고 했지만 주인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최부자 댁에서 쫓겨난 사람이라지. 주인한테 대든 사람을 누가 쓰겠나? 다른 집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판수가 최부자에게 대들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판수는 낙담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실이 물었습니다. 서방님, 일자리를 구했어요? 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쓰려 하지 않소. 은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판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숯을 구워 팔겠소. 숯을 구워서 장에 내다 팔면 돼요. 은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남의 집 빨래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살아가요. 판수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숯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제대로 된 숯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숯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실은 마을로 내려가 빨래를 받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빨래를 하면 쌀 한 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길손이도 부모를 도왔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오고 나무를 주워왔습니다.
세 사람은 온종일 일했습니다. 해가 지면 토막집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세 사람은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길손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길가에서 예쁜 돌멩이를 주워왔어요. 길손이는 돌멩이 3개를 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아버지, 이건 어머니, 이건 저예요. 우리 셋은 이 돌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판수와 은실은 그 투박한 돌멩이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길손아, 고맙구나. 내 말이 맞다. 우리 셋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토막집은 추웠지만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판수는 숯을 구워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숯을 찾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판수는 건달 무리를 만났습니다. 건달 우두머리가 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누구냐? 이 장터는 우리 구역이다. 판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숯을 팔러 온 사람입니다. 건달이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숯판 돈의 반을 내놓아. 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돈은 제 가족이 먹고 살 돈입니다. 건달은 화를 내며 판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감히 거절해? 그리고는 판수를 밀쳤습니다. 판수는 넘어지며 숯 광주리가 엎어졌습니다. 온종일 구운 숯이 땅에 흩어졌습니다. 건달들은 웃으며 숯을 밟아 부쉈습니다. 판수는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건달들이 떠난 후 판수는 땅에 흩어진 숯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서져서 팔 수 없었습니다. 판수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실이 물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숯을 잘 팔았어요? 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 오늘은 팔지 못했소. 은실은 판수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판수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은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요? 판수는 은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소. 내가 다른 방법을 찾겠소. 길손이도 부모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다짐했습니다. 빨리 커서 부모님을 도와야겠다. 며칠 뒤 판수는 다른 장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건달들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횡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판수는 건달들을 피해 몰래 숯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판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밤마다 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만이 위로였습니다. 봄이 왔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하며 열이 심하게 났지요. 판수는 걱정이 되어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진료비를 먼저 내라고 했습니다. 판수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겨우 모은 돈은 식량을 사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병을 고치겠다는 게냐?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판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수는 절망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실은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열은 더욱 높아지고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길손이가 어머니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요. 판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구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이웃에게 약 다리는 법을 물어봤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약초를 캐왔습니다. 밤새 약을 다려 은실에게 먹였습니다. 은실아, 이것 좀 마시오. 몸이 나아질 것이오. 며칠이 지나자 은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기침도 줄어들었지요. 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집안 형편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판수가 은실을 돌보느라 숯을 구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판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자신의 밥을 덜어 은실과 길손이에게 주었습니다. 길손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길손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물이라도 캐서 부모님을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길손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수는 길손이가 돌아오지 않자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은실도 몸이 아픈데 함께 나섰습니다. 판수는 횃불을 들고 산속을 헤맸습니다. 길손아, 길손아. 판수의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바위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는 길손이를 발견했습니다. 판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 무섭지 않다. 길손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나무를 캐려고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판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손이를 보자 은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수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켜내리라. 어느 날 한중이 토막집을 찾아왔습니다. 중은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시주를 하러 왔습니다. 판수는 고맙다며 절을 올렸습니다. 중은 쌀 한 마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끼니를 때우시오. 판수와 은실은 감사하며 쌀을 받았습니다. 중은 길손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영특하게 생겼구려. 절에 보내면 글도 배우고 밥도 굶지 않을 텐데. 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아이는 저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중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절로 오시오. 중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판수와 은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길손이를 절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그곳에서는 굶지 않고 글도 배울 수 있잖아요. 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 우리가 이 아이를 주어서 키운 것은 남에게 맡기려고가 아니오.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하오. 은실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서방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준 쌀값을 받으러 왔습니다. 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그것은 시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주는 절에 들어온 아이에게만 해당되어 당신들이 거절했으니 쌀값을 내시오. 판수는 당황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중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이를 데려가겠소. 판수는 길손이를 뒤로 감췄습니다. 안 됩니다. 중은 화를 내며 협박했습니다. 그럼 관가에 고발하겠소. 판수는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남은 물건들을 내주었습니다. 겨울 동안 쓸 담요와 옷가지까지 내주었습니다. 중은 그것들을 챙겨가며 비웃었습니다. 판수와 은실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여름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의 샘물도 마르고 논밭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해는 뜨겁게 내리쬐습니다. 판수는 물을 구하려고 먼 계곡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물이 거의 말라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바닥났습니다. 산에는 나물도 자라지 않았고 나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판수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은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밥을 덜어 길손이에게 주었습니다. 길손아, 너라도 배불리 먹어야 한다. 길손이는 부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드세요. 저는 조금만 먹을래요. 하지만 판수와 은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내가 건강해야 한다. 어느 날 판수는 마을로 내려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가뭄 때문에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니 품을 팔 곳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저희를 도와주소서. 그때 한 노파가 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왜 그리 슬퍼하는가? 판수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난하지만 이것이라도 가져가거라. 노파는 보리 한 줌을 판수에게 주었습니다. 판수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판수는 보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실이 보리로 죽을 쑤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틀이면 바닥날 양이었습니다. 판수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밤이 되자 판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살리겠다고. 다음 날 판수는 최부자 댁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일하게 해주십시오. 최부자는 판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떠났으면서 이제 와서 빌다니. 참으로 한심한 놈이로구나. 판수는 이마를 땅에 박으며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겠습니다. 최부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 아들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너와 내 마누라는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판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나리. 최부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썩 꺼져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아들을 주든지 아니면 모두 굶어 죽든지. 판수는 절망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길손이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길손이는 부모의 눈물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우세요? 판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길손아.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은실도 아이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길손이를 지키자.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더 많이 베어오자. 숯을 더 많이 구워서 팔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밤은 깊어갔지만 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실도 판수 곁에서 함께 고민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수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판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나무 한 짐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길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무짐이 무거워 균형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판수는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판수가 고개를 들자 젊은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선비는 판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비는 판수의 나무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판수를 부축하며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토막집에 도착하자 은실과 길손이가 놀라며 나왔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에요? 선비가 설명했습니다. 산에서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은실은 선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선비는 토막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선비는 판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몇 년 전에 최부자 댁에서 일하셨습니까? 판수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최부자의 조카입니다. 어릴 적에 외가댁에 자주 갔었는데 어르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아이를 주어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신분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이를 구하신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어르신처럼 선행을 베풀고 싶었습니다. 판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작은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판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가 어찌 그런 것을 받겠습니까? 선비는 은자 주머니를 강제로 판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덕을 쌓는 일입니다. 제가 어르신께 배운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선비는 길손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의 가르침이 있으니까요. 아이의 눈에서 착함이 보입니다. 선비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판수와 은실은 은자 주머니를 펼쳐보았습니다. 제법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은실도 판수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길손이도 부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잘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판수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길손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판수와 은실은
선비가 준 돈으로 작은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터에서 행패를 부리던 건달들이 붙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가에서 장터를 단속하기 시작했고 건달들은 모두 잡혀갔습니다. 판수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들렸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던 거짓 중도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시주라고 속이고 물건을 훔쳐간 죄였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여 관가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판수는 세상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한 일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최부자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과거 시험에서 연거푸 낙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집안, 재산을 탕진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최부자는 그 일로 크게 상심하여 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판수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판수는 길손이에게 말했습니다. 길손아,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악한 일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단다. 길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착하게 살 거예요. 판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자라주니 아버지는 행복하다. 은실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길손이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덕을 쌓고 착하게 사는 것이 결국 복을 부른다. 길손이도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어른이 되면 부모님처럼 착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도록 해야지. 은실은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하나면 가족이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서로가 있으니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길손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꾼이 되었습니다. 비록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손이를 칭찬했습니다. 저 청년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없다. 길손이는 날마다 판수와 은실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모님의 방을 따뜻하게 데웠고 저녁에는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밭일을 나갈 때도 부모님이 편하게 쉬시도록 배려했습니다. 판수와 은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런 아들을 두었는가. 길손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두 분 덕분입니다. 두 분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자신들이 일군 밭 언덕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더욱 굽었습니다. 은실도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길손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판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길손아, 내가 우리 아들로 살아서 고생 많았지? 길손이는 판수의 굽은 등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주어주셔서 고마운 게 아니라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이 없었다면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은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길손이 내가 있어서
우리도 행복하단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20해 전 그 겨울날 산에서 아기를 주운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온 날들이 가장 소중했다고. 은실도 생각했습니다. 판수를 만나 길손이를 함께 키운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고. 길손이는 다짐했습니다. 부모님께 평생 효도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토막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상에는 보리밥과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세 사람은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길손이가 밥을 다 먹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일은 제가 장에 가서 고기를 사올게요. 두 분께 맛있는 것을 해드리고 싶어요. 판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란다. 은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길손아, 내 마음만으로도 고맙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고 말이지요. 판수와 은실은 길손이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해를 함께 살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또한 판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길손이를 키웠습니다. 그저 불쌍한 아이를 사랑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가장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효자 아들을 얻었고 든든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